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전에는 이분들이 이런 전문가가 있었지라고 생각했던 파트였죠. 그런데 요즘은 서울시 전체가 정비사업 관련 일을 정비사업장이 되다 보니 이분들의 그 역할,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예 초창기부터 등장하게 됐고요. 또 요즘 상속 증여에 관해서도 이분들한테 의뢰를 많이 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감정평가사입니다. 우리 감정평가 법인의 그 백창훈 감정평가사를 모시고 오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감정평가사들 또는 감정평가법인한테 이 감정평가를 왜 받는지, 대출 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그거에 근거를 해서 대출을 해주니까 필요한 거 상식적인 알겠는데 일반 감정평가를 받는 목적이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감정평가 목적은 지금 사실 몇 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청자분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분야가 담보평가라고 하는 분야고요. 경매, 공매 평가가 있을 거고요. 또 소송에 간다 그러면 소송평가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이제 정비사업 관련해서 감정평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보 관련, 경매 관련, 정비사업 관련, 요즘 일반 거래 목적은 상속 증여 목적인가요? 맞습니다. 일반 거래 목적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상속 증여를 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기업체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 여기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를 할 때 금액은 결정을 하지만 그 중에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얼마이고 영업권은 얼마인지 배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법인 대표가 법인 개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세무 이슈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담보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금융기관이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감정평가를 말하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간다면 은행에 찾아가서 이제 이준우 대표님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하시면 은행에 가서 제가 이런 상가를 분양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대출을 얼마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준우 대표님의 신용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겠지만 그 이후에 담보로는 어떤 걸 제공하겠습니까? 해서 이 물건을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제 그 가격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얼마 정도 해줘도 문제가 없을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 속해 있는 감정평가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협업이나 업무 관계로? 네, 맞습니다. 은행별로 감정평가 법인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대형 감정평가 법인이라는 용어가 없어졌는데 그런 이제 큰 평가 법인에서는 다 대형 은행들과는 업무 협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해주면 그 비용은 누구한테 받아요? 대출을 받는 사람한테 받아요? 은행한테 받아요? 누구한테 받을 것 같나요? 은행한테 받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2011년도까지 원래는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나 감정평가 비용이나 다 납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그 금융사가 개인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 해서 은행에게 납부하도록 규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송도 있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은행이 납부하는 걸로 규정은 바뀌었고요.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에 녹여서 다 그러겠죠. 하게 되는 부분이라 근데 사실 그게 감정평가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그렇겠죠. 그때만 해도 개인들이 낼 때는 비용을 지불할 때는 감정평가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담보를 받을 때. 근데 지금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줄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담보평가 시장이 많이 위축된 계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경공매. 다 마찬가지잖아요. 경공매, 뭐, 어디서, 캠코나 이런 데서 의뢰를 하면 감정평가사 평가에서 경매 가액이 정해지는, 1차 맞습니다. 경매 진행된 네.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공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매평가는 담보평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 회수가 되지 않게 되면 은행에서는 임의경매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낙찰 대금 중에 채권을 가져가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입찰의 최소 가격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매 평가 같은 경우는 낮게 평가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시가 수준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예, 담보 평가랑은 좀 달리 공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가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은 파트인데, 정비사업 관련된 거하고 일반 거래 목적인데, 정비사업 쪽을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저도 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뭐, 무의미하다고 저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은 얘기하는 이유가 시차가 아주 있음에도 정비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추정 분담금을 넣어서 통지를 하거나, 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통지까지 해야 되고, 뭐, 이런, 이때 이미 추정 분담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할 때 또 들어가고, 원래 이게 필요한 시점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그 2개 이상의 간평사에 산술 평가한다 이렇게 법에 돼 있는데, 그럼에도 이 단계부터 하는 이유는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비사업 얘기 좀 풀어주시죠. 네, 그게 예전에는 이제 말씀하신 세 가지 과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실 추정 분담금을 추정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2022년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을 통보하도록 규정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첫 번째 이제 단계로 추정 분담금을 검토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추정 분담금을 또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거는 이제 추정 분담금이라기보다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위해서 종전자산,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조금 차이가 나요. 그 과정들에서 실제 감정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세 번째 단계인 그렇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난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예전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 받고 나서 사업 시행부터 뭐 관리처분까지 한 10년 뭐 이렇게 오래 걸리던 단지들 같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때 감정가액이 너무 낮게 됐다. 그래서 거의 뭐 얼마에 뺏어갔다 전부 다. 뭐 이런 얘기들이 횡행이 돌아다녀요. 맞습니다. 그게 아마 너무 낮게 평가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낮게 평가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도 이제 법에 따라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예에서 딱 살펴본다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관리 처분 인가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예,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많죠. 그 중간에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 평가의 기준일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관리 처분 단계에 갔을 때는 10여 년 전 가격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빼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개발 이익을 포함을 시키지 않고 평가를 한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조삼모사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내 걸 낮게 평가하면 조합은 분양가가 또 낮아질 테니 이건 또 이득이고 내 거 낮게 평가하는 건 싫고. 그죠? 맞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걸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알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자꾸 분쟁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예. 동전자산 평가를 하게 되면 하고 나면 이제 주민들하고 설명하는 기회들이 보통 한두 번 가지게 되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꼭 나오는 요청 사항들이 있어요. 자기 것만 다시 좀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종전자산 가액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 것만 올려서 다시 평가를 해달라.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게 왜 낮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려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다시 평가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원칙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모든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서 다시 당신 것만 평가를 그렇죠. 전체.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평가해 줄 수는 있습니다. 비용이 드니까 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예. 야, 이 참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내 거는 좀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 근데 그래도 얼마에는 이미 시세나 호가가 많이 반영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그게 감정평가 액하고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개발 이익의 문제인 거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배제하고 평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소유자들이랑 차이가 나고 또 소유자분들은 이제 개발 이익이 향후에 일어날 개발 이익까지도 본인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현장이 정비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 시행자 지위가 되는 거잖아요. 각기 토지 등 소유자 각각 개인이 개인 재산을 출자해서 조합이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니 나는 지분권자이자 사업 시행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아픔도 향유해야 되고 즐거움도 향유해야 되는 사업 시행자인데 마치 누군가가 그걸 뺏어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하거나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에서 이제 조합원이 되어서 내가 출자자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게 되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주체죠, 주체. 네, 그래서 본인들이 어디에 뺏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선임한 조합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그렇죠. 사업을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있죠. 해요. 책임을 져야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예. 좋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야지. 나중에 정비사업 파트는 따로 한번 뽑아서 얘기 한번 다 하시죠. 뭐 주광경연구원이란 교육 재개발 재건축의 대한민국 최고 교육기관에서 강의까지 하시니까 정비사업 쪽에 얘기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정비사업은 워낙 뭐 양도 방대하고요. 내용들도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뭐 요즘에는 특히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그 핫 부분도 이슈죠.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에 우리 백창원 이사님 모시고 평가사님 모시고 정비사업장만 한번 다시 찍죠. 평가사의 눈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일반 거래 목적. 그러니까 요즘 상속증여가 아주 핫 이슈예요. 저희 영상에 우리 그 지병근 세무사님이 상속증여가 요즘 이렇게 플랜을 짜서 준비해야 막말로 최 50% 세금으로 뺏긴다. 뭐 이제 이런 이 사회적인 어떤 판단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상속증여에 대한 그게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 지병근 세무사 내용 중에 감정평가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그게 왜냐면 인정되는 가장 상위에 있는 법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국세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라는 기준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보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시가 첫 네. 번째. 그럼 이제 과연 시가가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시가라는 건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원칙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6개월 앞뒤 6개월에 거래사가 있으면 그걸 인정해 줄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받았으면 인정해 주고 이제 경공매에서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상속 가액을 그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법에서는 원칙은 시가로 되어 있고요. 보충적 평가라 그래서 기준 시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감정 평가나 매매가 6개월 내에 없었다. 그리고 본인은 기준 시가로 신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기준 시가로 신고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또 뭐 이슈가 되는 게 우리가 그게 고유명사화되어 있는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상속증여일 때 꼬마 빌딩이라고 보통 이제 저희가 말하는 토지 건물이 대부분인데요. 예. 이 부분을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 빌딩 등 감정평가 사업이라는 거를 진행하게 되면서 조금 요즘에 말들이 많았어요. 왜요? 이게 국세청에서
방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가로 평가한 거를 신고하든지 기준 시가로 신고하든지 하면 되는 거였는데 국세청에서 이제 보니까 시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꼬마 빌딩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부분 다 기준 시가로 신고를 하더라 이거죠. 아, 낮게 신고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원칙이 시가인데 이걸 어떻게 좀 해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그래서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아, 국세청에서 한다고요? 직접 의뢰를 합니다. 과세기관에서 네. 꼬마 빌딩은? 네. 아.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었고요. 꼬마 빌딩 감평 의뢰는 국세청이 네.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아, 할 수 있다? 네. 아, 그래서 웃기네.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아마 이게 작년 국정감사에 했던 기사인데요. 예. 불복 소송이 그때 당시 50여 건 감정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공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 7월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을 통해서 대상 기준을 공개했는데요. 예. 그때 추정 시가와 기준 시가의 차이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 추정 시가와 기준 시가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다라고 발표를 했죠. 아. 그러니까 추정을 누가 할 거예요, 또? 추정은 이제 국세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결정해서 국세청에서 선별해서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판례 나오면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하급식 판례들은 나오고 있고요. 예. 하급심은 어떻게 나왔어요? 기사에서 보시면 네. 여기에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고 이미 결정한 일부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점, 모든 납세 의무자에게 공평하고 일률적으로 과세 대상 부동산 결론이 뭐냐고요? 법은 난 복잡하니까 결론을 얘기해줘요.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라는 취지로 국세청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급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뭐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위헌적인 요소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요지들이 많았었습니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 감정평가를 상속증여는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뭐 경매, 대출 뭐 이런 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고 뭐 내가 돈이 나쁘면 임의 경매 이건 속상한 얘기인데 상속받고 증여받아서 내가 과연 편하게 이거 비용이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10억이면 뭐 얼마나 될까? 그 감정평가 금액은 영업 비밀입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 몇 프로예요? 10억 원 기준으로요. 예. 한 100만 원 내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면 같고요. 10%면 1억, 1%면 0.1%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낮아요? 네, 더 받고 싶어도 못 받고요. 덜 받고 싶어도 덜 받을 수 그럼 없습니다. 100억이면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100억을 평가하게 되면 조금 조금 가산이- 요율이 내려가서 내려간다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고액 구간으로 가면 갈수록 평가 수수료는 내려가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알아도 큰 소득이시겠네요. 아파트 요즘 뭐 서울시내 한 20억 간다 치면 20억이라 치면 한 2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예를 될것 들면 같아요. 노멀하게 네, 보면 네. 그럼 이거는 아무 평가법인에 의뢰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이. 맞습니다. 평가법인에 의뢰하면 동일한 수수료 체계를 적용받게 됩니다. 삼창 감정평가법인이 대형평가법인이랍니다. 백창훈 감평사한테 해주십시오. 자, 오늘은 조금 어렵죠. 지루하시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정비사업 쪽이나 상속증여가 제일 핫 이슈가 되는 요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업, 감정평가사입니다. 물론 굉장히 수용이나 이런 거에서 잘못 평가해서 짜고 평가해서 이런 안 좋은 소식만 듣고 또는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파트라고 생각했던 감정평가가 요즘은 상속증여가 활발해지면서 개인들이 높게 낮게 또는 본인들의 그 의지를 반영을 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0.1% 정도 10억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감정평가에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요. 활용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백창훈 감정평가쌤 오늘 바쁘신데 감사하고요. 다음에 정비사업 때 한번 더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